꿈속에 나타난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 아직 끝이 아니야. 그것은 버려진다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헛된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될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신의 목소리였을까요? 하지만 눈을 뜬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 오늘은 바로 박미자 여사가 50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향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오늘 이야기에서 기대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마지막 짐을 꾸리는 그녀의 등 뒤로 며느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서늘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재촉합니다. 마침내 빗속을 뚫고 미끄러지듯 출발하는 자동차. 그런데 요양원으로 향한다던 그 차가 점점 익숙하면서도 낯선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예언처럼 기적은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것은 더 끔찍한 절망으로 그녀를 끌고 가기 위한 잔인한 희망 고문일 뿐일까요? 지금 그녀 인생의 가장 길고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난 화요일 아침, 박미자 여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더 일찍 깬 것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밑이 퀭하고 얼굴이 부어 있었다. 어제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었다. 싱크대 위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하얀 알약 2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이 알약이 날 살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죽지 못하게 하는 건지. 중얼거리며 약을 삼켰다. 목으로 넘어가는 알약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하늘. 왠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시작되기 전 광고만 반복되고 있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 광고 속 노인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미자 여사에게는 가짜 웃음으로 보였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다. 평소보다 일찍 온 서연이었다. 어머님, 계세요? 들어와. 미자 여사는 차를 끓이며 서연을 맞았다. 그런데 서연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서연이 대답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미자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 결연함이 보였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무슨 말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미자 여사가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예감했던 그 일이 오늘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날 버리는구나. 어머님, 다음 주부터 이 집에 안 오셔도 돼요. 박미자 여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 컸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위험하다니. 내가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니? 내 과거의 불륜을 들켰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한 곳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님과 만나서 모든 법적 절차도 끝냈고요. 미자 여사는 서류 봉투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위임장, 동의서, 입소 신청서 같은 글자들이 어지럽게 보였다. 법적 절차라니. 너희들이 다 짜고 친 거구나. 날 버리려고. 내 전 재산까지 탐내서. 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서연이 미자 여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자 여사는 뿌리쳤다. 위한 거. 날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날 위한 거라고? 너희는 정말 잔인하구나. 어머님,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 미자 여사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주 화요일에 모시러 올게요. 일주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서연이 말을 마치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3번. 결국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다시 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 하은이가 들어왔다. 대학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도 왔네. 하은이가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미자 여사를 꼭 안았다. 하지만 미자 여사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방 정리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물건들 제가 잘 보관할게요. 나중에 보고 싶으실 때 꺼내 드릴게요. 너도 알고 있었구나. 미자 여사가 하은이를 바라봤다. 20살 손녀의 얼굴에서 거짓말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너도 가봤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은이가 말을 흐렸다. 서연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다. 미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 회의 중이야. 서연이 말 잘 들어. 다음 달에 들어가서 설명할게. 아들마저. 미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도 알고 있었구나. 모두가 날 속였어. 심지어 내 전 재산을 노리고 날 알거지로 만들려는 걸지도 몰라. 어머님, 속인 게 아니에요. 서연이 또 미자 여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자 여사는 뿌리쳤다. 만지지 마. 다 필요 없어. 일주일 뒤에 데리러 오면 되잖아. 미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현기증이 났지만 꾹 참았다. 방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다. 하은아, 너도 할머니가 짐이니?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미자 여사는 믿지 않았다. 방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5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창밖을 보니 서연과 하은이가 아직 거실에 있는 것 같았다.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하은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서연의 목소리에도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미자 여사는 그것조차 연기라고 생각했다. 나를 버리기 위한 가족들의 잔인한 연극일 뿐이야. 저녁이 되어서도 미자 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미자 여사는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오늘 며느리가 나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뒤면 이 집을 떠난다. 진우도 하은이도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차라리 당신 곁으로 가는 게 나을까? 그 옛날 준호와의 짧은 찰나의 사랑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일기장이 눈물로 젖었다. 미자 여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미자 여사에게는 생애 가장 긴 일주일이었다. 첫째 날 아침, 미자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구나. 서연이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필요 없어. 가. 어머님, 굶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굶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버릴 사람인데. 서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미자 여사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다. 부엌에 가보니 서연이 만들어 놓은 죽이 있었다. 한 숟가락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죽을 먹으면서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건가. 둘째 날, 미자 여사는 거실로 나왔다. 집안을 둘러봤다. 5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가구들.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다. 거실, 장식장을 열었다. 남편과 결혼 기념일마다 모은 기념품들이 있었다. 첫 결혼 기념일에 산 커피잔 세트, 10주년에 맞춘 부부 인형, 25주년 은혼식 때 찍은 사진. 여보, 이것들도 다 두고 가야 하나 봐. 혼잣말이 텅 빈 집안에 울렸다. 남편 친구였던 준호와 몰래 만나 그 위험한 스킵십을 나눴던 그 찰나의 시간들이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드는구나. 그 뜨거운 성관계의 기억이 지금 이 차가운 집에서 나를 더 외롭게 하는군. 미자 여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셋째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순자야, 며칠째 안 보여서 왔어. 어서 와요, 언니. 김 할머니는 미자 여사보다 5살 많은 이웃이었다. 20년째 옆집에 살고 있었다. 순자야,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김 할머니가 미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미자 여사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언니, 나 다음 주에 여기서 떠나요. 뭐라고? 어디로 가는데? 요양원에. 김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요양원. 멀쩡한 사람이 왜? 며느리가 그러래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김 할머니가 미자 여사를 꼭 안아줬다. 아이고, 순자야, 힘들겠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안타깝게도
내 과거의 죄가 결국 날 요양원으로 보내는구나. 넷째 날. 미자 여사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먼저 남편 영수의 사진을 꺼냈다. 액자, 유리를 깨끗이 닦았다. 여보, 나 이제 요양원에 가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그리웠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녹그릇도 하나씩 꺼냈다.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면서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머니, 이 녹그릇들도 이제 못 쓰게 되겠네요. 며느리한테 전해주지도 못하고 50년 된 된장독도 팔아봤다.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담근 된장, 매년 정성껏 담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끝이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정말 알거지가 되겠지. 다섯째 날, 서연이 또 왔다. 어머님, 간단한 것만 챙기세요. 그곳엔 다 있어요. 그곳엔 뭐가 다 있다는 거니? 내 추억도 있어. 내 남편도 있어. 서연이 말문이 막혔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다. 어머님, 됐어. 내 말대로 간단한 것만 챙길게. 서연이 나간 후 미자 여사는 창가에 섰다. 주차장에 서연의 차가 보였다. 차 안에서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이 모양을 보니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한참 통화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다. 울고 있는 걸까? 아니야. 저것도 다 연기겠지.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여섯째 날 오전. 미자 여사는 남편 영수의 사진을 들고 거실에 앉았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시장에서 우연히 부딪혔잖아요. 당신이 그때 했던 말 기억나? 아가씨, 다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얘가 반했잖아.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요양원에 가야 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때 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오후가 되자 미자 여사는 부엌에 섰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서연이 좋아하는 소고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조림이나 만들어 줄까?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대로 장조림을 만들었다. 간장, 설탕, 마늘을 넣고 푹 끓였다. 메추리알도 넣었다. 맛을 보니 딱 좋았다. 시어머니께 칭찬받았던 그 맛이었다. 일곱째 날 새벽 3시. 출발 전날 밤이었다. 미자 여사는 한숨도 못 잤다. 일어나서 만들어 둔 장조림을 그릇에 담았다. 옆에 메모를 남겼다. 서연아,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야. 맛있게 먹어.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 그대로 만들었어. 눈물이 메모지 위로 떨어졌다. 미자 여사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먼저 부엌으로 갔다. 부엌아, 50년 동안 고마웠어. 여기서 가족들 밥 해 먹이며 행복했어. 거실로 나왔다. 거실아, 여기서 텔레비전도 보고 손님도 맞고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이 방에서 우리 참 행복했지. 진우하고 기뻐하던 것도 생각나고. 마지막으로 현관에 섰다. 신발장을 열어봤다. 남편 구두가 아직도 한 켤레 남아 있었다. 이것도 이제 버려야겠지. 하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다. 대신 깨끗이 닦아서 다시 넣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떠나는 날, 미자 여사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다. 안에는 남편 사진, 속옷 몇 벌,
시어머니의 녹그릇뿐. 그게 전부였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85년 인생이 이 작은 보따리 하나로 정리되다니. 이게 내 인생의 전부. 혼잣말이 텅 빈 현관에 울렸다. 약속한 화요일 아침 7시. 미자 여사는 잠을 한숨도 못 잔 채로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날씨가 내 마음 같구나. 미자 여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식탁 위에는 어제 만든 장조림이 놓여 있었다. 서연이 좋아하는 것이니 꼭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8시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다. 현관 앞에서 보따리를 들고 기다렸다. 작은 보따리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85년 인생의 무게가 다 담긴 것 같았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로비에서 올라왔다. 할머니, 이른 아침에 어디 가세요? 멀리 좀 가려고요. 비도 오는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경비 아저씨는 미자 여사의 보따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혹시 이사 가세요? 비슷한 거예요. 미자 여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경비 아저씨와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못 보게 되는구나. 9시 정각. 서연의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빗속을 뚫고 천천히 들어왔다. 서연이 우산을 들고 내렸다. 선명한 빨간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 위엔 금태 선글라스를 올려놓았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차림이었다. 미자 여사는 의아했다. 요양원에 날 버리러 가면서 왜 이렇게 차려 입었을까? 자신의 낡은 회색 카디건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다. 선글라스 아래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래, 가자. 미자 여사는 짧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섰다. 서연이 우산을 씌워줬지만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산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보니 50년 살았던 아파트가 비에 젖어 있었다. 정말 가야 하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종착역이 요양원이라니. 작은 혼잣말이 빗소리에 묻혔다. 차에 올라타니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왔다. 하지만 미자 여사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이 운전석에 앉았다. 백미러로 미자 여사를 한 번 봤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동네를 빠져나가는 동안 미자 여사는 창밖을 봤다. 매일 산책하던 단지, 내 공원, 하은이가 어릴 때 놀던 놀이터, 남편 영수와 함께 운동하던 운동기구들. 모든 것이 빗물에 흐릿하게 보였다. 아니, 눈물 때문인지도 몰랐다. 다시는 못 오겠지. 작은 혼잣말이 새어 나왔다. 차가 큰 도로로 나왔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된 가요였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는 모르실 거야. 얼마나 그리운지. 남편과 함께 자주 듣던 노래였다. 미자 여사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래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서연이 라디오를 껐다. 차 안이 조용해졌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 들렸다. 20분쯤 달렸을까?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자 여사는 내비게이션을 슬쩍 봤다. 목적지까지 1시간이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니? 내가 알던 요양원은 이 방향이 아닌데. 혹시 나를 더 외딴 곳으로 버리려는 건 아닐까?
곧 도착해요, 어머님. 서연의 대답은 짧았다.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백미러로 미자 여사를 3번이나 확인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동정심, 죄책감, 아니면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 30분 더 달렸다. 빗줄기가 더 굵어졌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다. 서연이 속도를 줄였다.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40분쯤 달렸을 때였다. 도로 옆에 큰 건물이 나타났다. 실버 케어 센터라는 간판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박미자 여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저기구나. 저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보따리를 꼭 쥐었다. 그런데 서연이 차를 천천히 운전하며 그 앞을 지나갔다. 실버 케어 센터 입구에서 속도를 더 줄였다. 저기가. 서연이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백미러로 미자 여사를 또 확인했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차는 계속 달렸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놀랍게도 요양원이 아니었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 10분쯤 더 갔을까? 갑자기 낯익은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길 양옆에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노란 은행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여기는. 미자 여사가 놀라서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이곳은 50년 전 신혼살림을 차렸던 동네였다. 저 은행나무 아래 남편 영수와 첫 키스를 했었죠. 저 모퉁이 가게에서 첫 장을 봤었고, 저 병원에서 진우를 낳았었습니다. 미자 여사의 머릿속에 과거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왜 여기로 오는 거니? 서연이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옛날 단골 슈퍼가 있던 자리.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다. 저기서 영수랑 라면 사 먹었었는데. 미자 여사가 중얼거렸다. 조금 더 가자. 작은 공원이 나타났다. 미자 여사와 영수가 자주 산책했던 곳이었다. 벤치는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큰 느티나무는 그대로였다. 저 나무 아래 영수가 청혼했었어. 미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50년 전 추억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다. 2층짜리 건물이었다. 가림막에 곧 오픈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간판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 비가 계속 내렸다. 미자 여사는 차에서 내리기가 두려웠다. 여기가 어디니? 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혹시 내 과거의 불륜을 아는 사람들에게 날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건 아닐까? 어머님, 내리세요. 서연이 우산을 펴들고 미자 여사 쪽 문을 열었다. 빗방울이 차 안으로 튀어 들어왔다. 여기가 요양원이니? 들어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했다. 미자 여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미자 여사는 뒤를 한번 돌아봤다. 빗속에 젖은 거리. 50년 전 이 골목을 남편 영수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내 인생은 이대로 알거지가 되는 건가? 빗속에서 혼잣말이 흩어졌다. 미자 여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박미자 여사는 낯선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요양원일 거라 생각했던 이곳은 그녀가 50년을 살아온 추억의 동네. 도대체 며느리는 왜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일까요? 저 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이것은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려는 더 잔인한 계획의 시작은 아닐까요? 과연 박미자 여사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적 같은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특히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반드시 해두셔야 내일 3화가 올라오는 그 즉시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야심만만 시니어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저 미스터리한 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모든 것이 밝혀질 마지막 이야기, 최종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